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19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홍대에 거의 150일가량 노숙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나는 반딧불을 불러서 40살이 되어 거의 데뷔 14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바라본 황가람 씨가 전하는 이 삶의 결과 비슷한 결을 공유하는 물리학, 뉴턴 운동, 삼법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들은 왜 떼를 지어 몰려다닐까요? 이들은 단일 경작이라는 인간 행위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넓은 농경지에 한 가지 작물만 심다 보니 그 천적들이 한 곳에 모여들게 되고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죠. 사실 인간이 그렇게 자연에 관여하기 전만 해도 메뚜기들은 혼자 있기 좋아하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이었어요. 즉 메뚜기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인간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자연은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기 위해 반응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인과응보는 우리가 공부하는 역학적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뉴턴 운동 제3법칙. 네, 철수가 영희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여 밀어준다면 영희가 오른쪽으로 밀리겠죠? 그런데 영희만 밀리는 게 아니고 철수도 밀려요. 그 이유는 힘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에게 힘을 작용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희도 철수에게 힘을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함께 밀리게 됩니다. 이처럼 작용-반작용 관계를 맺는 두 힘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놓여있는 힘들을 주어랑 목적어 관계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철수가 영희에게 힘을 작용을 하면 힘을 받는 영희 또한 철수에게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밀리게 되죠. 이때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의 특징은 주어랑 목적어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 힘에서는 주체가 철수, 그리고 객체, 다시 말해 목적어가 영희입니다. 그런데 목적어였던 영희가 반작용 힘에서는 주어 자리에 가 있고 주어였던 철수가 여기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가 있죠. 이처럼 주어랑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는 힘들이 한 쌍을 짓게 되고 그 힘들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학습지에 선생님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놓여있는 힘들의 예시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그 학습지를 보시고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는 그 위치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칠판에서는 접촉이 되어 있지 않는 원격으로 적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할게요. 물체 A가 지구의 지표면 위에 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선 물체 A에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중력이라는 힘을 주어랑 목적어로 풀어내어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중력이라고만 끝내지 마시고 이 중력을 주체와 객체, 다시 말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중력의 주체는 그렇죠. 지구가 주체가 되겠죠. 지구가 물체 A에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서술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주어 목적어로 서술이 되어 있어야만 중력에 대한 반작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죠. 중력의 주어는 지구, 중력의 목적어는 A. 따라서 중력의 반작용은 이처럼 서술할 수 있습니다. A가 지구에게 작용하는 힘. 그래서 A가 지구에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도 끌려와야 되지만 이 힘에 비해 지구의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지구를 끌어들인다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죠. 마찬가지로 자석 사이의 자기력도 예를 들어서 왼쪽 자석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의 자석을 B라고 합시다. 현재 자석이 마주보는 극이 같은 N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B 자석에게 작용하는 힘의 정체는 자석 A가 자석 B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로 서술해요. 자석 A가 자석 B에게 작용하는 힘 이하를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 왼쪽 방향의 힘은 이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겠죠? 자석 B가 자석 A에게. 네, 이처럼 주어랑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는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물체 A 그리고 물체 B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A가 B를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합시다. 이거는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힘은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A도 B로부터 힘을 받죠. 그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그때 두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이 적어야 될 특징 중 하나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은 한 물체에 몰빵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물체에게 나눠 작용합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은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초록색 점선,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있죠. 이 선을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의 특징은 동일한 작용선상에 있다. 네, 여기까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특징 정리해 보았어요. 네, 자연현상에서는 시간에 관련 없이 항상 보존되는 물리량의 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뉴턴 운동 3법칙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체의 충돌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물체 두 개가 각각 질량이 달라요. 얘는 M1, 얘는 M2.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V1이 V2보다 조금 더 빨라서 두 물체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그 시간, 다시 말해 두 물체가 서로 접촉되어 있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할게요. 델타 t. 주황색으로 따로 판사할게요. 그래서 충돌을 하고 난 뒤에 물체는 충돌 전과 다른 속도로 나란히 운동한다고 합시다. 자, 이때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 받는 시간은 접촉되어 있는 충돌 시간이겠죠? 충돌하는 동안 이 물체는 질량 M1인 물체로부터 힘을 오른쪽으로 받을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니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겠죠. 그 힘을 질량 M1이 질량 M2에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F12라고 표현할게요. 이때 힘은 일방적이지 않으니까 힘을 받고 있는 M2 또한 M1에게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네, 여러분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 뉴턴 운동 몇 법칙이었죠? 네, 3법칙.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뉴턴 운동 2법칙에 따르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가속도의 곱과 같았어요. 그리고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 변화 대비 누구의 변화? 네, 그렇죠. 속도의 변화. 시간의 변화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했을 때 물체가 서로 접촉이 되어서 힘을 주고받는 시간, 즉 이 경우에는 충돌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황색 델타 t로 통일하겠습니다. 델타 t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로 나타나질 거예요. 자, 그러면 F12와 F22를 따로따로 정리하겠습니다. F12부터. F12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주어 목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M1이 M2에게 작용하는 힘. 결국 M2가 받는 힘이에요. M2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M2와 관련된 물리량의 곱으로 나타내야죠.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M2가 받을 힘이니까 M2의 운동 변화에 기여하는 힘이라서 M2 곱하기 M2의 가속도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 A2는 힘을 받는 시간, F12가 작용하는 시간이 이 충돌 시간 델타 t라고 했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속도가 바뀌었느냐? 충돌을 하고 나서 물체 M2는 V2에서 V2'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M1, M2가 M1에게 작용하는 힘, M2가 M1에게 작용하는 힘은 M1이 받는 힘이니까 M1의 운동 변화와 관련된 M1의 질량, A1의 가속도의 곱. 이것도 M1은 F22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받게 될 테니 그 시간 동안 속도는 V1에서 V1'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 속도 V1'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가장 우변에 있는 값들을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 공식 운동 3법칙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고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네, 좌변은
충돌하기 전 M1의 물리량과 M2의 물리량의 합, 그리고 우변의 항들을 정리하면 충돌 후 M1의 물리량의 합과 M2의 물리량의 합이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네. 충돌 전 물체들의 물리량의 합이 충돌 후 물체들의 물리량의 합과 같다. 충돌 시각과 관계없이 항상 보존되는 시간의 자유와 연결된 이 물리량의 합,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물리량을 따로 정의해야겠다. 그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불렀죠. 운동량.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운동량.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갖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은 기호를 p라고 썼죠.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크기가 정의되기 때문에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그대로 곱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따져주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부호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때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방향에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2 곱하기 3, 6kg/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량 2kg의 물체가 이제 왼쪽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이 경우에는 운동량의 값은 뭐 6kg/m로 똑같겠지만 속력이 이제 왼쪽 방향, 속도의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운동량 여러분 방향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추가로 이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X축이 시간, 그리고 그래프의 Y축이 힘, 아니 힘이 아니고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를 여러분이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량은 뭐에다가 뭘 곱했어요? 네, 질량과 속도. 여러분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뭐였죠? 네, 가속도. 그런데 이 Y축에는 속도 위에, 속도 앞에 질량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 값에 질량 m이 곱해져야겠죠? 여러분 질량과 가속도의 곱, 이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체가 받는 힘. 결국 시간,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X축의 변화, 시간 변화 대비 Y축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 네, 힘은 시간 대비 운동량의 변화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힘을 받는 물체는 운동량이 바뀐다. 네, 다시 힘을 받는 물체는 운동량이 바뀐다. 여기로 와서 충돌하는 동안 M1과 M2 각각은 힘을 받습니다. 맞죠? M2는 F12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운동량이 바뀌어요. 여기다 따로 델타 T 분의 델타 P2. M2 개별 물체만 놓고 보자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바뀌어요. 속도가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M1 또한 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M1의 운동량도 바뀝니다.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에 매몰되어서 모든 운동량이 보존될 거라는 생각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 정리할게요. 물체의 개별 운동량은 결코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과정에서 각각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다만
여기로 와서 저기 M1과 M2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시스템, 충돌하는 동안 그리고 충돌하기 전, 충돌한 이후, 이때에는 충돌 전이든 충돌하는 동안이든 충돌 이후든 운동량의 합, M1과 M2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했죠. 다시 말해 보존됐죠. 그 말은 M1과 M2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이든 충돌하는 동안이든 충돌 이후든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0이에요. 운동량의 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 힘도 0이 돼요. 그 힘이 뭐? M1과 M2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다시 말해 M1과 M2에게 작용하는 이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충돌 전이든 충돌하는 동안이든 충돌하고 난 이후든 없다. 0이다. 그래서 보존되는 운동량은 전체 운동량,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되지 않는 것과 보존되는 것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 사례로 이 물리학과에서는 분열되는 사례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분열되기 전에 물체가 정지에 있었고 분열이 되어서 두 조각으로 쪼개어진 물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질량 관계는 분열되기 전에 질량 라지 m이 분열되고 난 뒤에 조각의 질량의 합과 같겠다. 그 다음은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 물체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각 조각들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작용-반작용 관계를 이룹니다. 작용-반작용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이 물체가 분열되는 동안, 분열되기 전, 분열된 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그래서 분열되기 전의 운동량, 정지에 있으니까 속도가 0이라서 분열되기 전 운동량은 0이 되고 분열된 후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물체 M1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부호 마이너스죠. 그리고 M2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분열된 후 두 조각의 운동량의 합이 분열되기 전 운동량과 같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TV에 나와 있는 그림의 사례에서 보듯 대포가 포탄을 왼쪽으로 쏘면 대포가 오른쪽으로 밀려요. 이 분열되는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 위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뛰어 내려가면 배는 이제 그 반대 방향 왼쪽으로 밀리게 되는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로켓 항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윙바이거든요. 우리가 우주 멀리 무언가를 보내려면 로켓을 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의 로켓 기술로는 화성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화성보다 훨씬 멀리 간 로켓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태양계 바깥을 넘어서서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가게 됐느냐? 그게 바로 이 스윙바이라는 로켓 항법에 있다. 스윙바이. 이 단어 뜻 그대로 로켓이 행성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속되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로켓이 행성의 중력을 훔쳐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스윙바이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운동량 보존 법칙, 다시 말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제목을 안 쓴 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 시간의 자유와 관계없이 항상 보존되는 물리량의 합이 있다더라.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뉴턴 운동 3법칙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설명하기 쉽게 로켓과 행성의 운동을 2차원으로 분산할게요. 네, 로켓의 질량 스몰 m 그리고 행성의 질량 라지 m. 로켓이 행성 근처를 스쳐 지나가기 전 그리고 스쳐 지나가고 난 후 로켓의 이제 속도 변화를 델타 소문자 v라고 하고 행성의 속도 변화를 델타 라지 v라고 할게요. 로켓과 행성은 이제 서로 중력이라는 것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겠죠. 그때 서로 주고받는 중력이 작용 반작용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 네, 여기 밑에다가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거 로켓이 받는 힘, 이거 행성이 받는 힘, 크기가 같아요. 아까 힘은 물체의 시간에 대한 누구의 변화였습니까? 그렇죠, 운동량.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로켓의 운동량 변화량은 로켓 질량에다가 로켓의 속도 변화량, 그리고 행성의 질량에다가 행성의 속도 변화량, 그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로켓 질량을 1이라고 하고 행성의 질량을 10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행성의 속도 변화가 1만큼 변하는 동안 로켓의 속도 변화는 얼만큼? 그렇죠, 1000만큼. 그래서 행성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로켓은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다. 물론 속도가 1000만큼 빨라질 수도 있지만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빨라지게 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윙바이는 굉장히 어려운 로켓 항법이에요. 로켓이 어떤 경우에 행성 근처를 지날 때 빨라지는지 9가지 시뮬레이션으로 요약을 하자면, 애니메이션에서 검은색 궤적이 그건 행성이고요, 파란색 궤적이 로켓이거든요. 9가지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들이 조금 더 로켓의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공통점은 로켓이 행성의 공전 궤도 방향에 역주행했을 때거든요. 다시 말해 로켓은 행성의 공전 궤적의 역주행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 나아갑니다. 네, 거꾸로 감으로써 멀리 나아가는 로켓의 역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스윙바이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기반했다고 했습니다.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다는 원리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가치가 있는 목표일수록 기나긴 시간 동안의 불확실성, 그리고 비효율성, 그리고 엉터리 같은 결과, 끊임없는 회의감 때문에 뭔가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반작용들도 뒤따라옵니다.
나는 분명 앞으로 잘 가고 있는데 거꾸로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작용을 견디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삶의 추진력이 됩니다. 네. 일단 그 교훈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정리 안 하고 내가 또 할 뻔했네요. 오늘 공부한 내용 핵심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특징은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는 관계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의 특징,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두 힘은 각자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동일한 작용 사상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반작용 법칙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를 토대로 물체가 받는 힘이 시간에 대한 운동량, 변화량임을 우리가 알았고, 네, 운동량의 정의 한 번 더 정의하세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어디까지 했지? 가치 있는 목표일수록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다가오는 반작용 같은 것들, 뭔가 비효율적인 거, 불확실한 거, 그리고 회의감이 드는 거, 이 엉터리 같은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한다. 그 목표의 반작용이 야말로, 그걸 견디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나의 삶의 추진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퀴즈에 나와서 이 황가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황가람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가치 있는 일들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황가람 씨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목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온 세상이 나 자신을 억까하고 있는데 나만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자신을 개똥 같은 벌레라고 생각도 했었대요. 그렇지만 황가람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개똥벌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이 나는 반딧불의 노랫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죠. 네. 우리가 오늘 알아보았었던 이 스윙바이라는 것은 로켓이 행성의 중력을 훔쳐서 미지의 곳을 향해 역주행했던 것처럼 대중의 마음을 훔쳐서 성공의 궤적을 향해 역주행했던 황가람 씨의 스윙바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삶이란 멋진 긴 여정이고 성공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는 시기가 다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피우게 될 꽃을 위해서 목표의 반작용을 삶의 추진력으로 삼아 멋지게 스윙바이 하기를 응원합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